네,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입니다. 갑자기 세계사? 네, 세계사로 왔습니다. 우리 이전에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근대 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갑자기 세계사로 왔냐? 일제시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순서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 1차 세계대전의 전개,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과 민주주의의 확산, 미국과 일본의 성장 순으로 봅니다. 우리 저번 시간 기억 안 나는 친구는 위에 카드 눌러서 저번 시간 걸 또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갑니다. 역사 바로 보기에는요, 1917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1917. 혹시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선생님이 영화관 가서 직접 봤어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참호를 지나 쭉 해서 그 1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누비는 그러한 영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참호의 참혹한 모습과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및 또한 너무 아름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을 나름 잘 표현한 작품으로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은 영국군이에요. 모습이 영국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의 배경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먼저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1882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개항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이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한 국가여서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당시에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죠.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비밀 외교가 성행했어요. 유럽은요,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게 그 이전에 중세 근대 와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정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이 특히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역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서로 견제하기 위한 이런 동맹과 협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을 해요. 범이라는 건 모든, 이렇게 평범할 때 그 범, 여러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슬라브는 민족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슬라브 민족인데, 그 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게르만, 독일이 대표적인데 그 게르만 민족주의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는 러시아, 세르비아 중심으로 성립이 되고요. 범게르만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심으로 대립이 돼요. 국가 간의 대립보다 민족적인 대립으로 또 양상이 그렇게 이어져 갔어요. 근데 이게 발칸반도에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당시에 지도인데요. 삼국협상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국 동맹팀이 먼저 동맹을 만들어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니까 역시 이제 협상국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일본이죠. 일본은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잖아요. 1902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 러일 전쟁에 대비해서 일본 역시 영국과 동맹을 하고요. 영국은 항상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림이 나와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연합을 합니다. 이러한 그림에서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충돌하는 게 바로 이 발칸반도입니다. 이 세르비아가요, 슬라브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슬라브 민족인데, 이 슬라브 민족 간의 대립이 이 발칸반도에서 터져요. 특히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라예보 사건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였죠. 복장을 봐서는 낮은 신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였어요. 이 청년은 세르비아의 청년이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인데, 사라예보, 세르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1914년 조선은 멸망하고 난 이후죠. 강제 병합되고 나서 그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를 합병하는 사건이 펼쳐져요. 발칸반도에 있던 보스니아를 합병합니다. 이러자 이 보스니아를 노리고 있던 세르비아가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게르만이고요. 여기는 슬라브입니다. 게르만과 슬라브의 이런 대립이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람이 이 사라예보에 갔는데 세르비아 청년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합니다. 총을 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이거 완벽하게 전쟁 선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 세르비아를 지원해줘요. 아까 말했던 범슬라브주의죠. 그러자 범게르만주의에 오스트리아를 도와주는 독일이 이쪽 편에 가담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장기화돼요. 아까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프랑스와 영국까지 여기에 합세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팀으로서요. 독일이 이렇게 하고 이탈리아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초기 동맹국이 우세요. 동맹국이라는 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 나라들이 우세했습니다. 연합국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돼요. 이 완강한 저항이라는 건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프랑스에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참호를 쫙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참호전이 펼쳐지죠. 참호라는 건 벙커. 이만큼 땅을 파서요. 거기서 이제 머리만 내놓고 또는 총만 내놓고 오는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신무기가 등장하는 거. 이 신무기는 또 기관총이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관총이나 이 참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돼요. 장기화되니까 총력,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총력전 양상까지 가요. 그래서 후방에 있던 국민들도 무기를 만드는 전투화를 만드는 보급품을 만드는 것에 동원되는 총력전 양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기니까요.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길어져요. 이게 1914년에 터져서 18년에 끝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 이탈이 이 세계대전의 큰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독일은요. 바다를 영국에게 빼앗겼어요.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독일은 여기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독일은 석유나 이런 물자들을 바다로 많이 갖고 오는데 바다를 하려면 영국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영국이 이 물자를 싹 차단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선택한 전략이 뭐냐?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써요. 잠수함을 이용해서요. 대서양에 뜨는 모든 배를 격침시키겠다는 작전을 써요. 그래서 영국의 보급로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배들을 침몰시키는데 이 침몰시킬 때 하필이면 미국의 배를 침몰시켜요. 무제한으로 그냥 잠수함 작전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연합국에 참전하게 돼요. 원래는 미국이 그냥 돈으로서 그냥 보급품으로서 영국을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미국의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 중지를 선언하게 돼요. 너무 중요한데 러시아가 전쟁 중지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와우, 글씨 너무 이상해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볼셰비키, 레닌의 혁명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독일과 협상을 맺어서 끝나버리고요. 미국이 여기에 또 참전하면서 독일이 완전히 또 밀리게 돼요. 여러 가지 바뀌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 참호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참호입니다. 여기 사람 있는 거 보이죠?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이 위가 이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밑으로 총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참호를 파서요. 이 사이로 머리를 숙여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이 맞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이 지능에 물이 빠지지 않죠. 하지만 군인들은 여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염병이나 발이 썩어 들어간 무좀이나 이런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죠. 그리고 시체에서는 들쥐나 벌레들이 들끓게 되죠. 병에 엄청 취약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참호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군요. 동맹국들이 항복하게 돼요. 차차 동맹국들이 항복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맹주격인 독일이 항복이 합니다. 물론 독일 내에서도 전황이 분리했던 거와 독일 내에 반란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으로 독일 내에 혁명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황제를 밀어내게 되고 혁명으로 수립된 독일 정부가 이제 항복하게 되므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18년이죠. 조선으로 보면 아직 식민지 시기에 있습니다. 국권 피탈되고 식민지 시기에 있어요. 이때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고 협상국이었어요. 영국과 동맹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승전국으로 취급을 받아요. 이게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회의가 열려요. 그게 바로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배우면서 이 파리 강화 회의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1919년. 이 연도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 3.1운동이 벌어지는 해니까요.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이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결의하는데 거기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민족은 스스로 민족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주의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주권 또는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해요. 물론 이거는 승전국에 한해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누가 들어도 독립운동에 쓰기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3.1운동에 이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삼국동맹과 협상이 벌어졌던 비밀 외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14개조 원칙에 들어갑니다. 실제는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했어요. 18위 강화회의는 패전국 또는 그 식민지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승리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이익을 중시했고요.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 적용돼요. 그래서 독일에게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파리 강화 회의 이후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서 체결되는 게 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 내용은 독일의 모든 국외 식민지를 상실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도 상실하게 되고요. 국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게 역시 독일의 보복적인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 원인은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빌미가 바로 이 막대한 배상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 결과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 1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적인 전쟁이 펼쳐지고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당연히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창설돼요. 지금 있는 UN은요, 국제연합이죠. 하지만 그 전신으로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문제는 소련이나 미국 등 강대국이 불참했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게 국제연맹의 한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국제연맹은 그냥 하지마! 밖에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말맞게 못했던 거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게 한계점이고요.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과 민주공화국 수립인데 이 민주주의의 확산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선거권이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이 막 됩니다. 패전국 식민지들, 뭐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되고 이제 러시아에 엮여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독립되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요. 독일도 민주공화국이 이때 되죠. 그리고 선거권 확대는요, 여성 노동자 계층이 전쟁에 참여하죠. 총력전이라고 했잖아요. 여성들은 뒤에서 군화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고 먹을 걸 만들고 하는데 이 여성과 노동자 계층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러자 영국, 미국 등에서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완화, 보통선거가 확대되는 계기가 돼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죠. 일본도 선거권이 확대가 되고 이런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과 일본도 이때 성장하죠. 미국은 전쟁 물자를 보급하고 베르사유 체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때 말 그대로 미국이 떡상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되죠.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게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미국이 창출하게 돼요. 전쟁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단지 돈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죠. 전쟁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누군가는 죽어나지만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미국이 잘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전쟁 중 중국과 태평양에서 독일의 이권을 뺏어가요. 특히 산둥반도가 독일의 이권이었는데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으로 참여해서 아시아에서 이권 확대를 시도하고, 하지만 여러 열강들이 견제를 일본에게 하게 되고요. 이 파리 강화의 승전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이 다른 나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도 역시 일본이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선생님이 한 이유는요, 조선의 역사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사를 하기 위해선 세계사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나오는 식민지가 되고 나서의 조선이 펼쳐지는 그 일본의 정책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 이벤트는요, 전쟁은 문명을 발전시키나입니다. 전쟁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까? 파괴했습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가의 많은 시설들이 파괴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무기가 생기고 탱크, 전투기, 방독면, 독가스 이런 것들이 만들고 여러 과학 기술들이 발전한 것 역시 전쟁이었죠. 과연 전쟁은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일까요? 파괴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역시 열심히 참여한 친구에게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세계대전 전쟁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게임으로 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 역시 소개해주고 같이 해볼 겁니다.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수업으로 선생님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